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27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폭설이 내렸습니다. 서울 지역 그리고 경기도 지역 까지 아마 좀 눈이 많이 내린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눈이 많이 내리면서 이렇게 지하철도 굉장히 또 지연되는 사태까지 생기기도 했고 교통 대란인 것 같은데 사고 없이 잘 퇴근을 하시면 좋겠고요. 내일 또 혹시 눈이 올지 모르겠는데 오늘 눈이 온 것들이 또 얼어가지고 밤에 또 빙판길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걸어가실 때도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민재님, 김효주님, 로드만 데니스님, 추리랑님, 서창민님, 타시기님, 이하늘님, 사랑초님, 초코 크루아상님, 예전에 호텔 크루아상님이신지 않았나요? 이름을 개명하셨습니다. 이게 뭐고 모르겠다님, 임누비언님, 안지연님, 이민재님, 셔도님, 쭉쭉쭉 빙다리 핫바제님, PUSR님, 다 들어오셨고요. 시장이 굉장히 좀 차갑게 이제 겨울철로 접어 들어가는데 시장은 좀 재미는 없습니다. 대부분 주가들 움직이는 모습들 보면 테마주 중심으로만 올라가고요. 일단 뉴스가 나온 일부 테마는 아침부터 시초가에 갭 상승한 뒤에 이게 더 올라갈 것인가 빠질 것인가 상당히 좀 알 수 없는 흐름으로 가다가 또 땡기면 물론 상당히 좀 모르겠어요. 운 좋게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갭 상승 이후에 윗골이 달고 빠져버리면 또 손실이 나고, 그 외의 섹터들은 주도 섹터가 좀 없이 지속적으로 좀 빠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고요. 최근에 결국 연말에 배당 관련된 시즌이 다가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부 금융주라든지 그 다음에 여전히 통신주까지 정도가 좀 그래도 견조하게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이고요. 아주 일부 종목 가운데 낙폭과대, 아주 이제 별로 펀더멘털에 크게 영향이 없는데 주식이 좀 과하게 최근에 빠졌던 일부 종목들은 그래도 반등이 살짝 나오는데 빠진 것보다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좀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매매하시기가 쉽지 않고, 갖고 계신 종목 약간 스크래치가 나면서 삐끗하면 또 상당히 또 쏟아붓는 매물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고 모르겠다 님께서는 옷 따숩게 입으세요, 추워 보입니다 말씀 주시는데요.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위에 또 외투를 아주 오랜만에 또 롱패딩을, 요즘은 숏패딩이 유행, 아직은 숏패딩이 유행인가요? 저는 집에서 이제 추워가지고 다리도 시리고 그래가지고 롱패딩을 꺼내 입었는데요. 올겨울 처음으로 이제 롱패딩 패딩을 또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BYGA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동향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1.5포인트 하락 출발 보였습니다. 남북 경협 관련주 오전에 상승 출발한 가운데 드론과 조선, 통신, 비료와 농업, 시멘트, 철도, AI 챗봇과 은행, 보험, 여행,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트럼프의 관세 언급에 일부 특히 자동차 업종 매물 출회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적은 업종 위주로 역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에 중국의 10% 그리고 멕시코와 캐나다의 25% 추가 관세 부과를 시사했는데, 이 부분은 어제 한국장에 미리 선반영이 됐던 내용이죠. 마약과 불법 이민자 사유로 이렇게 관세 이야기를 했지만 어제 일부 이야기를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마약이나 불법 이민자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관세가 붙지 않거나 또는 일부 빨리 철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관세 이슈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너무 악재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자동차, 반도체 등 해당국의 생산 공장 포진한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자동차 일부 종목들, 오늘은 만도 이런 종목들도 꽤 많이 주가가 빠졌었는데, 캐나다 트리도 총리도 이 부분 때문에 일단은 관세 부과 시사를 하면서 캐나다 트리도 총리가 트럼프와 즉각 또 통화를 하는 모습도 나왔다, 이렇게 외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약과 불법 이민자 사유가 해결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관세 장벽이 복귀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는 이야기고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점진적인 금리 인하 시사가 되면서 25bp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파월의 발언과 같은 궤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2월 25bp 인하 확률이 또 상승을 하면서 조금 안도를 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는 트럼프 관세 우려와 보조금 노이즈 생긴 반도체는 좀 하락한 반면
배당과 호실적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같이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금융과 통신, 유틸리티 약간 좀 다 방어적인 섹터이죠. 특히 배당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지수 편입도 12월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과 통신, 유틸리티 이런 종목들이 주가들이 오늘도 좋았습니다. 수급을 본다면 전 매수 주체가 뚜렷한 방향성이 부재했고요. 거래 대금 기준은 오전 기준 코스피는 3조 3천억 그리고 코스닥은 2조 7천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거래 대금이 또 죽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융과 통신, 유틸리티 등이 박스권 등락 지수에서 역시 배당 매력이 유효한 업종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그 밸류업 지수 리밸런싱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 편입이 예정되어 있는 일부 예상되는 아주 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또 주가들이 상당히 오늘도 좋았고요. 자, 도지 공동수장이었던 라마스와미가 반도체법 보조금을 뭐 재검토할 수 있다 시사를 했다는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동반 약세를 보이기도 했고 반도체 소부장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 추진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약간 기대감이 고조됐고요. 남북 경협 테마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HT 현대미포와 한국조선해양은 또다시 장중 52주 신고가를 보이기도 했는데 트럼프 수혜 그리고 수출과 관련된 강달러 분위기 그리고 호실적 수주 지속이 역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오늘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이었고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한국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인터넷과 게임 그리고 미디어 엔터 등 모두 수익률이 우수한 상황인데 관세를 매기면서 일단 상품에 대한 관세는 트럼프가 매기겠다고 했지만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시나 관세 장벽이 피해갈 수 있다. 또는 관세 장벽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적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인터넷과 게임 그리고 엔터 미디어 이런 쪽은 어느 정도 수익률이 굉장히 우수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문화 수출에 대한 관세 장벽은 없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뭐 분석이 되면서 미국도 AI 하드웨어, 그러니까 반도체 하드웨어 쪽에서 AI 소프트웨어로 옹기가 이동됐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뭐 앱노라든지 뭐 이스 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이런 종목들도 역시나 계속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외국인 순매도에 일단 반도체 소부장이 상당히 쉬어가면서 역시 이런 관련된 섹터, 소프트웨어라든지 미디어, 엔터 이런 쪽에 테마 장세가 역시 되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 김정은 직접 대화 검토 소식 때문에 남북 경협주도 일단 눈에 띄게 올라왔고 바이든 행정부가 비만 치료제를 보험 적용을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오늘 주가가 약간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뭐 그 트럼프 행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여 줄 것인가 문제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조금 차기 행정부에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일론 머스크가 미래는 드론의 시대를 강조를 하면서 역시 이제 F-35 유인 공격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드론에 대한 강조를 되게 했죠. 그래서 드론 관련주도 일부 올라왔고 중국의 우호적인 분위기의 어떤 최근의 변화라든지 아티스트의 월드 투어 통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여전히 엔터 관련주도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특히 뭐 JYP 엔터가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뭐 단기적으로 조금은 단기는 너무 많이 올랐다 과하다라고 좀 느낌이 좀 드는데 단기적입니다. 단기적으로 좀 너무 다이렉트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뭐 내년 실적 기대감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엔터주들은 우호적인 주가 흐름이 역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전일 트럼프 당선인이 트루스 소셜에서 취임 직후 관세 도입 행정명령을 서명할 것이다 이게 나오면서 더군다나 정부 효율부 공동수장으로 지명된 랄마 스와미가 X 계정에서 칩스 반도체 보조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는 이야기 때문에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일단 미쳤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과 보험, 철강, 금속이 강세였던 반면 전기전자, 제조업, 화학은 약세였고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일부 완성차, 기아와 현대차.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1조 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 관련된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좀 방어를 했던 것 같고요. 멕시코에 공장 위치했던 HL 만도 등의 일부 부품주들은 관세 우려 때문에 주가가 꽤 빠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관세 영향을 받지 않고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일부 게임주, NC소프트라든지 넷마블 등의 게임 업종,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등의 인터넷 업종은 다소 좀 상승세를 나타냈고 12월 밸류업 지수 리밸런싱과 배당 기대감 유입이 되면서 KB금융과 삼성생명 등 금융업종 그리고 오늘도 SK텔레콤, LGU+, KT 등의 통신업종도 역시 오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하락 출발했지만은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 그리고 그 외에도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일단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업종별로는 오락문화, 출판, 매체 복지가 강세였던 반면 기계장비와 비금속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 다 이렇게 약간 뭐 아주 많이 빠진 종목. 그리고 오늘 보면 실리콘2가 뭐 장중 한 4% 정도 상승 마감을 했죠. 그래서 아주 상대적으로 멀쩡한 회사로 보이긴 한데 주가가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빠졌다. 이런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오늘은 좀 반등이 일부 좀 나오는, 물론 뭐 반등 폭에 대한 뭐 개별적인 그런 차이는 좀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종목들의 일단 반등의 시도가 좀 일부 나타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지금 빠진 거에 비하면 거래가 터지면서 아주 급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되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좀 뭐 너무 많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낙폭 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 저가 매수의 유입 정도로 일단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연속성이 중요한 거죠. 오늘 하루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 급반등이 좀 나와줘야 편안하게 조금은 반등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섹터입니다. 역시 반도체 관련주의 하락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 미국의 반도체 지수도 일단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AMD가 2.4, 그리고 TSMC가 0.67,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마이너스 2.57, 인텔도 3.3% 등 하락을 했고요. 뭐 역시 뭐 최근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조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 정부 효율 부분 도주죠. 수장으로 지목된 비벡 라마스와미가 X 계정에 올린 글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정권 인수 전에 지출, 반도체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지적을 하면서 도지는 이런 막바지 수법에 대한 모든 것을 재검토하고 감사관이 이런 막판 계약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권고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반도체법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공장증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데 상무부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 중에 아직은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보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인텔 같은 경우는 일부 보조금을 좀 받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일단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올려주시는 표인데요. CNBC 자료를 이제 인용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칩스 보조금을 비판했다 이렇게 나왔죠. 자, 미국 정부는 뭐 미국의 공장을 짓게 하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공장이야 짓겠지만은 결국 다시 자기 나라로 뭐 칩 등을 가져갈 것입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거죠. 뭐 등과 관련해서 약간 부정적인 칩스법 관련에 대해서 좀 손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의사를 일단 표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자,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오늘 보고서를 통해서 트럼프 2기의 출범과 공화당의 레드 수입으로 관세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중국의 디램 업체인 CXMT 같은 경우도 부상이 굉장히 되고 있기 때문에 캐펙스가 많이 늘고 있다, 메모리 투자 심리에 좀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에도 약 20%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반도체 부분을 좀 봤지만 성장이 20%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지만은 약간의 뭐 불확실성 등을 감안한다면 약간의 시장 성장률을 조금 조정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어떤 분석 자료를 오늘 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디램과 낸드 시장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부 하향 조정한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살짝 좀 낮추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뭐 이 상황이야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내년에 실제 들어갔을 때 어떤 상황으로 갈지는 실제 또 들어가 봐야 알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좀 낮추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음 보시죠. 디램의 점유율인데요. 자, 여기 보면 삼성전자는 빠져 있고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정도인데 점유율이 더 올라가죠. 지금 하이닉스도 점유율이 올라가고 1위가 이제 삼성전자인데 이건 빠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CXMT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점유율이 그렇게 뭐 5%도 안 됩니다. 뭐 3.6%, 뭐 4% 정도 언저리인 것 같은데, CXMT가 캐펙스를 엄청 느리기 때문에 위협적이다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캐파 대비해서 아웃풋되고 있는 웨이퍼나 이런 것들은 한 50%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수율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HBM 관련해서도 뭐 일부 중국 업체가 HBM2 정도는 한다고 나오는데 기술 격차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지금 디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CXMT가 그렇게 위협적이다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 지금은 반도체를 까는 쪽은 CXMT가 엄청나게 캐파가 늘고 있으니까 이게 뭐 내년에 뭐 반도체가 뭐 낸드나 디램이 부러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쓰는 쪽이 있는데, CXMT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는 거고요. 대부분 캐펙스나 이런 물량이 좀 느는 일부는 대부분들이 다
중국 내에서 내수로 풀릴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외부로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물건이 거의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파는 느는데 캐파 대비 물건 아웃풋이 50%밖에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수율이 안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뭐 물론 경계는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CXMT 때문에 뭐 반도체가 망가질 것이다 보는 것은 좀 어렵다는 뭐 일정 부분 분석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증권도 오늘 약간의 뭐 보수적인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는 주가 바닥권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체질 개선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뭐 HBM이나 이런 것들 말을 하겠죠. 이 현대차증권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HBM3E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경쟁력에 대해서는 조금 뭐 약간 뭐라 그럴까 그걸로 뒤집기는 좀 어렵고 결국은 본격적으로는 HBM4 정도에서 뭔가 삼성전자가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뭔가 확실한 자리를 좀 잡아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기회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분석을 최근에 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법령 메모리 가격에 뭐 하락을 일부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했고 HBM 비중과 수익성이 모두 약간 개선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에서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을 8조 1천억에서 7조 9천억으로 약간의 하향 조정을 했고요. 출하량 증가율은 디램은 7%, 낸드는 12%로 당초 전망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가격 전망을 조금 하향 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대부분 조금은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아직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재밌습니다. HBM과 다른 DRAM 제품들을 간의 가격 비교인데 서로 이제 비교된,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다가 아니고 비교된 가격인데요. HBM3보다는 당연히 HBM3가 더 비싸겠죠. 3E가 더 비쌉니다. 4도 더 비싸겠고요. 근데 보시면 LPDDR5X가 지금 한 4, 5배 정도가 더 싸다는 거고요. DDR5도 1,5배 정도 싸다. HBM보다. 그리고 GDDR6 같은 경우도 2~3배 정도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HBM과 그 다음에 일반 DRAM, 범용 제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면 대부분 다 HBM의 가격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수출의 어떤 비중이라든지 어떤 매출의 비중이 HBM 쪽에 늘어나게 되면 이 가격에 대한 폭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단가, DRAM에 대한 수출 단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HBM을 어느 정도 많이 늘리느냐, 매출 비중을 많이 늘리느냐, 그리고 수출 비중이 HBM 쪽에서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전체 수익의 관건이 될 것이다 보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약 10% 정도의 HBM 비중을 50% 정도까지 늘릴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늘어나는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분위기가 역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역시나 HBM 쪽에 방점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시면 HBM 시장의 금액 기준 전망인데 역시 24년보다는 25년이 이 시장 규모 대비 그리고 DRAM 내 비중이 확실하게 많이 늘어납니다. DRAM 내 비중이 거의 30% 중반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26년도에는 40%에 달할 거로 보는 거군요. 그래서 HBM이 전체적으로 시장 규모가 DRAM 내 비중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고 올라가는 상승폭이 뭐 올해보다는 25년의 상승폭이 급박하게 올라간다. 이게 본다면 내년에 HBM에 대한 어떤 뭐 기대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내년도 25년도에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 삼성전자는 이날 사장 승진 2명, 위촉 업무 변경 7명 등 총 9명 규모의 25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또 발표했습니다. 일부 이렇게 약간의 그 인사 관련된 부분들을 기존에 그 AI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HBM 등등과 관련해서 다 좀 시장에 따라가지 못했다 이런 것에 대한 인사를 좀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지고 이걸 긍정적으로 좀 보는 건가라고 볼 수는 있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하나만 가지고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 그래도 이제 뭔가 쇄신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삼성전자의 향후의 움직임이 어떨지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뭐 반도체가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최근에 계속 힘들었는데 오늘은 역시 소부장들도 역시 굉장히 힘든 자리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하드웨어 쪽이 좀 힘든 반면 오늘은 소프트웨어 쪽도 역시 좋았습니다. 밀리세증권을 보고서를 통해서 내년에 AI 수익화 시작으로 소프트웨어 레이팅이 시작될 것이다 밝혔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띄워 주십시오. 25년은 AI 수익화 시작으로 소프트웨어 리레이팅 시작될 것이다. 이게 봤는데요. 방향성은 매출 인식이 본격화가 내년 정도부터 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특화 솔루션, 그러니까 헬스케어나
광고 마케팅, 제조업, 유통 등에 대해서 있을 것 같고 뭐 인터페이스나 인베딩 데이터 등의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소프트웨어 투자 포인트가 클라우드 비중이 확대되고 단가가 증가하고요. 글로벌 진출이 본격화되고 AI 모멘텀이 있고 정부 투자까지 그리고 밸류에이션까지도 상당히 멀티플을 올릴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에서 추천 종목으로서는 역시 더존비주온과 한글과 컴퓨터, 엠노 이런 종목까지 언급을 했고요. 여기다가 최근에 움직이는 것은 이스트소프트 이런 종목들도 같이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AI와 클라우드 중심의 소프트웨어 투자가 현재 시점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투자가 급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GPU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투자는 우선순위에서 앞에 놓일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가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도 지금은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굉장히 좀 주가들이 좋다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통신산업에 대해서도 AI 전략과 수익화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는데 최근 통신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3사 모두가 뭐 LGU 플러스, SK텔레콤, KT 모두가 AI 수익화 전략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뭐 당연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투자사 람다를 통해서 12월 AI 데이터 센터를 가산 디지털 단지 센터에 오픈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KT도 지난 10월 1년 동안 준비해온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자본이 주가 되는 AI 기술적인 문제를 빅테크와 파트너십으로 극복을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LGU 플러스도 28년까지 연간 4, 5천억 정도를 투입해서 AI에 총 2조에서 3조 정도의 투자를 단행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또 발표를 하게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생각했던 주주환원 정책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적극적인 훨씬 더 기대치보다 높은 주주환원 정책이 계속 발표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주가들이 최근에 생각보다 이익이 좀 좋지 못한 시장에서 이 통신업종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나타나고 있고요. 긍정적인 실적 전망도 내년부터는 이렇게 5G 관련된 감가상각 이런 뭐 어떤 비용 처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익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내년에는 증익 상태로 턴어라운드가 역시 나올 것이다라고 반도체 통신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은행주 누가 투자를 합니까? 은행주 아무도 투자 안 합니다. 재미없는 섹터예요. 라고 했던 게 은행주가 날아갔죠. 자, 통신주 누가 투자합니까? 아무도 안 보고 재미도 없는 섹터입니다. 했지만,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은행주처럼 뭐 날아갈 것인가? 물론 미국 시장에서도 은행주는 많이 올랐고, 한국 시장도 그랬지만, 통신주 같은 경우는 미국도 조금 그렇지는 않다라는 뭐 반론도 일부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통신주 주가들의 움직임을 보면 수급도 마찬가지고요. 무시할 수 없는 수급과 무시할 수 없는 주가 상승분이 나오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통신주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단기적으로 조금 오르긴 했지만 은행주 올라간 거에 비하면 과거에 은행주 급등한 거에 비하면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다. 통신주도 올라간 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선 좀 팔로잉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월 달에 특례 편입이 있기 때문에 밸류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 통신주들이 이제 밸류업 특별 지수 편입에 역시 종목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섹터입니다. 오늘도 엔터 음원, 음반주가 상승세를 했는데 특히 JYP에 관련된 주식이 상당히 좋았죠. 3분기 좀 뛰어나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기에 대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마마워주에서 일단 그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라이브로 직접 노래 부르는 것까지 제가 최근에 봤는데, 잘 부르더라고요. 라이브도 아주 잘 소화를 하게 되고, 역시 이제 로제의 이제 다른 신곡들이 나온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음반 관련된 매출도 중국 쪽이 지금은 좀 되살아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시장은 뭐 꾸준하게 이렇게 괜찮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또 국내 음악 중에 뭐 음원이나 이런 것들이 또 아파트와 같은 그런 아주 빅히트를 치는 음원들이 또 다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엔터라든지 그 다음에 내년부터 완전체 BTS나 그 다음에 블랙핑크가 완전체로서 오프라인 뭐 콘서트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MD 매출 이런 것까지 끼워지면서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24년 한 해 동안 상반기에 새롭게 진입했던 신규 그룹들이 이제는 수익화 기간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것도 플러스 알파
애드가 되겠죠. 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일단은 움직임들이 이제 엔터주가 여전히 좋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쉴 새 없이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단기 부담스러운 모습은 있다라는 점도 있는데 눌림목이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 생각도 듭니다만 그래도 살짝 또 눌렸다 가야 좀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무작정 올라가는 것들이 뭐 쉽지 않고요. 뭐 최근에 또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눌림목이 나올 때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눌림목이 아주 깊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이 최근 엔터주들의 주가가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포함해서 다양한 모멘텀이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가파르게 상승한 것도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엔터의 상승 여력은 여전히 높다라고 이제 분석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9월을 기점으로 엔터사들 모두가 뭐 많게는 50% 그리고 적게는 30% 정도 가파르게 상승했고요. 그동안 투자를 망설이게 했던 앨범이 바닥을 다지고 성장세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던 공연과 MDS의 성장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주요 아티스트의 투어별 모객수 추정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요. PD님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왼쪽에 스트레이키즈,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과거에 투어별 모객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50만 명 조금 넘게 모객수가 나와 있지만 지금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200만 명에 달하는 이 모객수가 나옵니다. 아마 오프라인 투어별 이렇게 모객수에 대해서는 성장률이 가장 높은 것 같고요. 트와이스도 이렇게 추가 예정되니까 뭐 23년보다 그렇게 낮지 않은 분위기로 잘 가고 있고요. 트와이스가 아주 그래도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모객수를 가져있던 그룹이죠. 그리고 세븐틴도 추가가 되고 있고 TXT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고 역시나 그리고 에스파, NCT 드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블랙핑크는 이제 추가 예정이 되겠죠. 그래서 블랙핑크도 워낙 기존에 상당히 모객수가 높았던 거지만 실질적으로 완전체로 가면은 지금은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별, 뭐 투어별 모객수가 여전히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성장 중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보통 티켓 가격의 절반 정도를 MD로 또 이제 매출로 이렇게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렇게 모객이 많아지면 이렇게 티켓 가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절반 정도의 MD 매출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했어요. 한국투자증권은 또 JYP 엔터에 대해서 내년에는 스트레이키즈, 그 다음에 트와이스, 데이식스 등의 고연차 라인업들이 성장을 지속함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연차 라인업들의 성장이 또 부각될 것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가장 라인업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보이는 쪽이 JYP 엔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3분기 실적도 일단 서프라이즈를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외형 성장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재계약 요율 적용이나 마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한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재계약이 되면 요율이 이 그룹,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아티스트 쪽에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재계약되는 비율이 좀 올라가겠죠. 그래도 불구하고 외형 성장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전체 어떤 JYP의 어떤 이익이나 어떤 매출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뭐 크게 영향이 안 되고 메이크업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상반기 기저가 낮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아마 기저 효과가 살짝의 실적도 편안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고요. 목표 주가도 81,000원 정도까지 상향 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엔터주라든지 DOU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일단 주가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에드리안 T님 말씀대로 엔터는 뭐 관세 장벽에서 역시나 약간의 자유롭다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역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죠. 네. 아티스트들의 사고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티스트들이 개별 아티스트들이 갑자기 조금은 이렇게 약간 뭐 좀 불미스러운 어떤 사고가 나거나 뭐 이런 게 없으면 크게 좀 없이 내년에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입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주가 좀 안 좋았는데요. 역시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에 따라서 자동차 업종이 역시 영향을 받았죠. 최근에 업계에서 관세가 실제로 시행되면 이제 일단 해외 쪽에 있는 자동차를 좀 먼저 살펴보면 폭스바겐 같은 유럽 OEM 업체들도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분석이 나왔고요.
멕시코와 캐나다 지역의 공장을 둔 미국 자동차 제품도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밤 유럽 증시에서 폭스바겐, BMW, 다임러 트럭 등 주요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고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포드, 스텔란티스 등도 역시 어제 미국 시장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의 약 16%, 약 250만 대가 멕시코에서 생산되고 있고 약 7%는 캐나다에서 생산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관세가 자동차 공급망을 강하게 타격을 해서 미국 내 가격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고요. 현재 자동차 부품업체 수백 개가 멕시코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멕시코와 미국에 있는 자동차 공장에 부품을 공급 중에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GM과 포드 외에 아우디, 그다음에 BMW, 혼다, 기아차, 마즈다, 닛산, 스텔란티스, 토요타, 폭스바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자동차를 가장 많이 수출한 기업은 GM, 포드, 닛산, 스텔란티스, 토요타, 폭스바겐, 혼다, 기아차 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부 완성차와 그리고 부품은 좀 좋지 못했고 특히 HL 만도가 오늘 별로 안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는 1조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만 그게 주가를 돌리기는 좀 어려웠고요. 아무튼 그런 것도 가지고 있지만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하나증권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멕시코의 주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기업들인데 왼쪽 보시면 아마 매출액 기준으로 나래비가 서 있는 것 같은데 GM,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 포드, 토요타, 닛산, 폭스바겐, 그 다음에 기아가 7번째고요. 멕시코 공장, 아우디, 그 다음에 혼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 나와 있죠. 이렇게 이제 지금 멕시코의 주요 자동차 업체가 있고, 오른쪽 보시면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습니다. 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쭉 있기 때문에 아마 주요 자동차 이제 완성차들이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기아가 상대적으로 현대차보다는 멕시코 공장 때문에 조금은 부정적인 위치에 또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멕시코 법인들 매출액을 기준으로 나래비를 세운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매출 기준은 멕시코 내수와 수출을 합친 금액이기 때문에 관세는 멕시코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고려해 봐야 된다. 그래서 내수와 그 다음에 수출을 분류해서 한 게 아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인가는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조금은 고려사항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표입니다.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의 자동차 부품 기업들인데 보시면은 이제 만도도 있죠. 만도. 그리고 보시면 현대 위아도 있고 그다음에 한원 시스템도 있고요. 쭉쭉쭉 있습니다. 일부 상장사들 중심으로 좀 본 것 같은데 임팩이라든지 그다음에 코다콤 이런 종목들도 보이죠. 티어 1, 티어 2, 티어 3 이렇게 해가지고 관련된 회사들이 이렇게 멕시코에 자동차 부품들이 있는데 자, 자동차 부품 회사도 멕시코 내에서 완성차에 공급하는 한국 회사들인데 완성차의 멕시코 내수와 수출 중에 수출 분야에 대해서만 관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구분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완전히 두드려 맞는다 보기엔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품주들도 오늘 별로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특히나 오늘 HL 만도가 급락을 좀 나타냈기 때문에 8% 넘게 급락을 했죠. 여기에 따라서 증권사들이 많이 코멘트를 냈는데 오늘 유진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등 삼성증권 등등 만도에 대한 코멘트를 각자 냈는데 메리츠증권 이야기를 해보면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관세가 정치적인 무기이고, 그 다음에 멕시코 관세 부과 언급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무기로 쓰였다는 건데요. 관세 부과 우려 속에 역시 테슬라 기가 멕시코 공장이 무기한 보류가 되어 있고, 비어디의 어떤 50만 대 생산 거점 구축 계획도 보류 중에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만 이제 만도의 경우에는 관세 부과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이긴 한데 우려가 좀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설령 관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타격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특히 25년 매출로 이어질 기존의 모든 수주 계약은 FCA 그러니까 프리캐리어 및 그다음에 EXW 이게 EX웍스의 조건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관세 부담은 부품사가 지는 게 아니라 모두 완성차 업체의 몫으로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도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세에 대해서. 결국은 완성차 혼차 책임지는 걸로 이미 수주 계약이 CFA 그다음에 EXW라고 해서 이렇게 조건이 체결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 우려는 이렇게 물론
책임지는 것은 완성차 업체의 몫이기 때문에 만도는 제한적이다. 물론 이제 관세 때문에 물량이 좀 줄어들면은 만도도 역시 그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일부. 근데 관세 자체로 두드려 맞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실제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부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부담은 완성차의 몫이 만도 실적에 대한 영향은 일부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주가가 너무 많이 9% 가까이 급락한 것은 역시나 좀 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도가 국내 부품업체 중에 유일하게 스마트카로의 시장 전환 속에 강한 성장이 가능한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긍정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오늘 메리츠증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도가 최근에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들이 좀 올라왔던 상태였거든요. 뭐 그랬기 때문에 약간 만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상당히 좀 주가 많이 빠지는 관세 이슈를 빌미로 좀 많이 빠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그러면 5번째입니다. 트럼프 2기 금융주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에 은행과 보험이 상승했고요. 더군다나 지난번에 밸류업 지수 편입에 100대 종목의 일부 금융주가 못 들어갔죠. 특히 은행주가 좀 빠지는 약간 이상한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특별 편입 같은 게 12월 달에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기대감이 좀 있으면서 주가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도 있다 이야기입니다. 자, 키움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트럼프 당선과 레드쉽 그리고 다시 한번 금융주의 해가 도래할 것이라 밝혔는데 역시 금융규제 완화가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1기 첫 해 당시에 금융규제 완화 효과로 금융섹터가 IT 24% 상승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 17%를 이 금융섹터에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했던 볼코를 그러니까 은행의 고위험 투자 활동을 제한한다. 자기 계정 거래 금지 및 해치펀드, 사모펀드 투자 금지 이런 완화 개정안이 19년 8월 승인되면서 은행들의 잉여 자본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대출 여력 그리고 영업 활동도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실제 금융주 상승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역시나 향후에 진행될 수 있는 금융규제 완화 소식은 금융주에게 충분히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일부 은행주라든지 그다음에 화재 보험주 이런 쪽도 오늘 주가들이 올라왔다 볼 수도 있겠죠. 오늘은 편안하게 금융주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그 통신주 이 두 개가 좀 편안하게 주가들이 올라온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다음은 6번째 섹터입니다. 자,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에 직접 대화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트럼프 팀은 이러한 새로운 외교 노력을 통해서 북한과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김 위원장에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일 수 있다는 방향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렇게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만났을 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운데에 어떤 역할을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모르겠어요. 트럼프 당선인이 바로 한국을 패싱하고 또 만약에 김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뭐 약간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한국이 패싱이 되면 안 되는데, 자, 그런 이야기로 약간 언급에 대한 뉘앙스는 좀 그런 분위기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팀 내부의 이런 논의는 유동적이고 트럼프 당선인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다만 어쨌든 간에 어떤 방식이든 뭐 한국이 일단 중간에 어떤 중재 역할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지금 트럼프 당선인 내에 알렉스 웡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가 됐죠. 이 알렉스 웡은 1기 때 이렇게 북한과의 어떤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했던 인사 중에 유일하게 이번 두 번째 트럼프 2기의 인선이 유일하게 살아남아있는 사람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이 알렉스 웡이라는 사람이 일단 이번에 2기 때 일단 지명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의 역할이 결국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에서 어떤 가교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의지가 반영되면서 알렉스 웡이라는 사람을 그대로 이번에 인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를 시장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조금은 우리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하고 어떤 미팅은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1기 때 세 차례나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면서 친분을 형성을 하긴 했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회담이 결렬됐기 때문에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역시 관계 복원하기가 또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뭐 약간의
좀 조심스러운 어떤 전망도 제기가 일부 되는 쪽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메이저리그 같이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어떤 형식으로 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좀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남북 경협과 그리고 철도 관련주 그리고 전력 테마 이런 쪽도 전력 설비가 AI나 뭐 반도체 이런 쪽이 아니라 오늘은 이러한 어떤 북한과의 어떤 협업 그래서 철도나 전력 설비 이런 쪽도 오늘은 주가들이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북 경제협력 기대감 속에 주강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한국 주강도 남북 경협 관련주로 또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오늘 일론 머스크가 미국 국방부 전투기 드론으로 전반적으로 대거 교체 언급 모멘텀이 역시나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어제도 F-35 유인 전투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디어트 이야기를 했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이디어트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요구를 충족시키려다 설계가 망가졌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도지, 그러니까 정부 효율부 이 부분에서 역시나 이 정부의 어떤 재정을 어느 정도 절감시켜야 되는 그런 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F-35 전투기를 언급을 하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아마 첫 번째 개혁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F-35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어제 제가 방송을 말씀드렸지만 국내 업체들이 정비를 일부 맡고 있으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너무 낮기 때문에 어제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방산 관련주가 급락하는 것은 사실은 좀 의미가 없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센티적인 면이 좀 있지 않았을까? 최근에 좀 주가들이 꽤 좋았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빌미로 판 거 아닌가 그런 이슈를 빌미로 그 종전 이야기도 조금 나오고 있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약간 그것을 빌미로 그냥 팔았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F-35하고 관련이 별로 크게 없다는 것을 어제 방송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드론 관련주가 이와 관련해서 오늘도 주가들이 조금 올라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8번째입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방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예반 소식에 재건주가 다시 상승을 했는데요. 결국은 특사단에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면서 어떤 양국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가능한 지원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야기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무기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의견이 구현될 수도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로 무기를 지원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야기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어떤 이야기가 다 되고 있고요. 실제 좀 어제 제가 밤늦게 외부에 좀 다른 미팅이 좀 있어갖고 이제 다른 이야기를 좀 하면서 주식과 관련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자, 그분 말씀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이제 러시아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러시아어를 쓰지 않으려고 한대요. 이번에 전쟁 때문에. 그래서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영어를 이제 써보려고, 그러니까 러시아어를 쓰고 있었는데 러시아어를 너무 쓰기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도 이제 러시아어 말고 영어를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이 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들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서 그분 말씀으로는 러시아 언어를 쓰지 않는다면 결국 우크라이나 쪽에 영어 교육과 관련된 붐이 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건이 되면서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업적인 기회를 많이 엿보는 분들이 꽤 계시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실제로 다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역시 우크라이나 쪽의 기회가 어느 정도 이제 휴전이 되고 진행되면서 재건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 사업 기회들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이렇게 상당히 많이 찾아보려고 하는 시장의 니즈가 상당히 크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정말 영어 교육이 아주 붐이 일어날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러시아어를 쓰기 싫어한다는 이야기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자, 그게 실제로 사업으로 어떻게 연결될지는 봐야 되겠죠. 네. 조금 그런 것들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9번째 섹터입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가 비만 치료제 보험 적용 검토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가 올라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약 340만 명의 노인 미국인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가입한 400만 명의 빈곤층 성인에게 체중 감량 치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고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도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과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 같은 약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될 예정으로 미국에서만 약 740만 명에 가까운 비만인들에게 비만 치료 약물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조치로 한 달에 약 $1,000의 비용이 발생하는 체중 감량 약물에 대한 자기 부담 비용이 최대 95%까지 줄어들게 된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따라서 어제 뉴욕 증시에서 일라일리가 4.5%, 노보 노지스크도 1.5% 등의 비만 치료제 업체가 상승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이 소식 때문에 상승을 하기도 했다는 점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입니다. 대한고래 프로젝트 시추 승인 임박 속에 관련주가 하락했습니다. 역시 셀온 뉴스가 나왔어요. 셀온 뉴스. 예. 산업부는 한국석유공사가 제출한 동해심해 가스전 대한고래 시추 계획을 최종 승인 확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결국은 실질적인 시추 작업에 착수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경제성과 잠재력을 국민에게 말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진행하는 첫 시추 뒤에는 해외 투자를 유치해서 기술력 있는 해외 기업들과 공동으로 시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경제성이 있는지 어떤지는 실제 시추를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정부는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대통령이 일단 말을 한 거고, 또 정부는 일단 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스탑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밀고 나갈 가능성은 높다고 보입니다. 다만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실질적으로 좀 뽑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들이 아직은 좀 많다라고 보이는데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일정이 이렇게 나오면서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니까 셀온 뉴스가 일단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 대한고래 관련된 종목들, 피팅, 관관, 밸브라든지 그 다음에 자원개발, 철강 중소형, 가스 산업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일부 하락을 하면서 셀온 뉴스로 대응을 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또 퇴근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방송 끝마치고 집으로 퇴근하겠지만 지금 빙판길입니다. 운전을 하시는 또 분들이 계시면 빙판길 조심하시고, 걸어가시는 분들도 이렇게 빙판길 넘어지지 않도록 꼭 조심조심 집에 귀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웃는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I see you.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